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우리 김영직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봄이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돌봄 체계를 생각할 때 저희처럼 이제 저처럼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보험을 이렇게 많이 늘리고 또 치료를 더 많이 받게 하고 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도 발달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1세 여왕이 만든 구빈법 1601년에 만든 구빈법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푸어하우스, 워크하우스, 그다음에 어사일럼 이런 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8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시설에 보내거나 구빈법 적용이 되면 무상이에요. 근데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사비로 아이들을 푸어하우스라든지 워크하우스, 어사일럼에 보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제 초반, 중후반에 가게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만 명 가까이가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그러니까 1963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런 사람들 아무 구분 없이 다 시설, 그러니까 이 사설 시설, 그 다음에 공립시설에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그게 1959년 멘탈 헬스 액트를 제정하면서 발달장애인은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완전히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발달장애인들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 차원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이제 이것도 이제 바라보는 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J.S. 밀 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뭔가 자율성이 있는 사람만 자기결정, 그러니까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를, 그러니까 우리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를 이끈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 같은 사람은 오토노미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 제이스 밀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토노미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근대에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토노미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지가 있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에이전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오토노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프리윌이 없는 사람은 오토노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패시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크패시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은 시설에 보내거나
후견인을 의 보호를 받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 이 제정되기 전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서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감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 칸트라든지 밀 같은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될 때는 감정적인 요소와 무의식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오토노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일 때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역량들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상호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부모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같이 나서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각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그게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서로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침범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을 굉장히 잘해주죠. 부모님이 자식 일에 간섭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당사자도 만나보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 도전적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제 도전적 행동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발달장애인이 지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어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정과 감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 심지어 도전적인 행동조차도 그 사람의 의사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의사결정 지원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표현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들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밖으로 드러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부드러운 환경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소통하려고 굉장히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나 타인에 대해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비로소 이제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표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실현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경험 없이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탁 이런
제도인데 이 신탁이 지금 우리가 돈이 좀 많은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기 이제 자녀의 필요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신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개 중산층 이하의 가정들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런 공공신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잡혀인 사랑협회에서 지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 신탁, 특별수요라고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것이 후견하고 굉장히 다른 건 어떤 거냐면은 후견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후견을 결정하게 되면은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이익이라는 게 사실 보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욕구, 이 사람의 희망, 이 사람의 의지가 더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후견제도는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견인은 보호주의로 가게 됩니다. 보호주의로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경향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불만들이 쌓이게 되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분노가 많아요. 억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형태의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억압되어 있는 환경 속에 가정, 사회, 또래 이런 환경 속에서 억압되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은 급할 때가 아니면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법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 시스템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은 사실은 미국에서 199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려세 및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 관해서 우리 특별부양 신탁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요 신탁에 가입해 있는 그 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연방법을 만들게 돼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많이 이용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유인책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라든지 혹은 본인이 역량이 있을 때는 본인이 수탁자가 되어가지고 특별수요 신탁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집합 이제 특별수요 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집합 특별수요 신탁의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주에 예를 들면은 가령 뉴욕주의 경우에는 이런 집합 특별수요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 하더라도 한 15개 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특별수요 신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특별수요, 그러니까 집합되어 있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수요 신탁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지 변호사 등을 통해서 특별수요 신탁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한편에서 받으면서 미국의 발달장애인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부모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윤택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통합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합 수요 신탁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메디케이드인데요. 우리로 치면 의료급여죠. 근데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들에게 주는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 서비스는 거의 커버가 안 돼요. 근데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ABA 같은 경우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메디케이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이런 이제 특별 수요 신탁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재산을 집어넣었을 때는 본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메디케이드 기금으로 도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 따라서는 되돌려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공익 신탁을 만들어 가지고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 수요 신탁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기관이 직접 이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 정신장애인 다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들에게 필요한 돈들을 다 이렇게 이제 수요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싱가포르 경우에도 이제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지금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SG라고 이야기할 때 기업이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 여기서 시작됐는데, 출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이제 리오 선언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거기에 중요한 이제 스테이크 홀더다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존 러기 교수를 통해 가지고 기업 활동들이 그러니까 인권 친화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기업과 인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께서 이거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지고 기업 활동들이 공유 가치, 그러니까 기업과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다른 이제 그러니까 스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다른 기업과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ESG에 관한 논의도 바로 여기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업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약자 집단인 자폐인과 지적장애인의 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은 가령 100을 내면은 이제 ESG 활동의 일환으로 그 보험회사에서도 자기가 100의 보험료를 얹어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점, 부모님이 사망을 하거나 어떤 시점에 그 보험금을 발달장애인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받는 기관, 즉 이제 보험금 이제 수급자가 되겠죠. 수급자를 특별수요 신탁으로 곧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령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은 보험금이 특별수요 신탁기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보험금으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계속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불려주는 거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이제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창의적인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